요즘 엔화가 굉장히 싸졌다고 해서 주변에서 일본 여행을 다녀오거나 계획하는 경우를 많이 볼 것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나드는가 하면 원엔 환율도 87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죠. 한편에선 준 기축통화인 엔화가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이제 다시 120엔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판테크를 한다고 엔화에 투자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엔화 판테크를 했다고 자랑하는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엔화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일본 개요대 이명찬 박사는 특히 일본 경제의 수치와 현상을 제시하며 엔화는 이제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달러당 500엔까지도 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엔화는 한때 일본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세계 최대 규모의 대외 순자산을 등에 업고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엔화가 강세가 되고는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이 정도의 엔화를 사면 돈을 벌었는데요. 그러나 이젠 위기가 와도 과거처럼 해외에 투자됐던 돈들이 일본으로 연어처럼 회귀되는 그런 현상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1080조 엔에 달하는 국가 부채, 무역 적자, 경제 체질 약화에 따른 초저금리 유지 등으로 주요국 가운데 통화 가치가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씩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2차 대전이 패배로 끝났음에도 패전이라는 정치적 귀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전을 패전이라 하지 않고 종전이라 불렀어요. 이러한 까닭은 패전이 창피했기 때문이었죠. 오늘날 일본에는 패전을 종전이라고 부르는 기만이 전후 일본 체제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시라이 사토시가 말하는 영속패전을 의미했어요. 패전에 대한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 책임을 묻고 새롭게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패전의 책임자들은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그들이 침략했던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주변국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대신 그저 미국에 조아려 권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이었는데요. 그는 뒤에 총리가 된 사토 에이사코의 친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권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 시스템이, 그 주체가 바뀌지 않고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일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엔저가 지속되는 원인은 먼저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시작된 잃어버린 30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디플레이션의 늪을 의미했죠. 아베는 이 디플레이션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의 화살을 쏘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로 묶고 금리 상단을 플러스 0.25%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기준을 넘게 되면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해서 금리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른바 수익률 곡선 관리 YCC를 한 것이죠. 한국경제 정영효 기자는 지적합니다. BOJ가 YCC 관리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만 0.5%에 묶어서 못 올라가게 하니 일본 장단기 금리가 뒤죽박죽으로 왜곡됐다는 것이죠. 만기가 다른 국채 금리만 뒤죽박죽인 게 아니에요. 만기가 같은 국채, 즉 똑같은 상품의 금리도 뒤죽박죽입니다. 2032년 6월이 상환일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3%인데 9월 상환 국채금리는 0.165%인가 하면 12월 상환 국채금리는 0.475%입니다. 채권시장의 기능이 망가진 것이죠. 일본은행이 이 시기에 발행된 국채를 거의 100% 다 사들인 탓인데요. 일본 국채는 이자가 없으니 외국에서는 사지 않는데요. 그러니 BOJ가 살 수밖에 없죠. 결국 시장에 유통되는 채권의 씨가 마르다시피 하니까
수요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널뛰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글로벌 국채지수인 FTSE 세계 채권지수 WGBI는 올해부터 일본 10년물 국채를 부분적으로 제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유통량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주요 채권지수에서 제외되면 연기금 등 글로벌 큰손해 투자 대상에서도 빠지게 되는데요. 일본 국채 시장의 해외 자금의 유입이 끊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 YCC 결과는 엄청났는데요. 일본은행이 지난 9년간 지속한 돈 풀기에 덫에 걸렸습니다.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로 양적 완화를 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달러는 1990년 1월 기준 지난 30년간 통화량이 6.7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GDP는 4.27배 성장했어요. 그러면 현재 GDP의 1.6배 정도 통화량이 늘어난 셈이죠. 그런데 일본의 GDP는 30년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1990년 기준으로 1.35배 성장했어요. 반면에 엔화 통화량은 26.2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GDP의 19.4배 정도 통화량이 늘어난 셈인데요. 1990년 기준으로 미국에 비해 GDP 대비 12배나 더 늘었으니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노믹스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 비중이 12~13%밖에 안 됐는데요. 2023년 3월 말 일본의 국채 발행액은 1080조 엔이고 BOJ의 보유 국채는 576조 엔으로 국채 보유 비중이 53.34%에 달합니다. 국채이자가 올라가면 감당하기 쉽지 않죠. 세수는 연간 예산의 반밖에 안 됩니다. 부족분은 국채를 찍어내서 메꿀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 활성화에 나선 정권을 위해 일본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엄청난 국채를 저금리로 떠안아왔어요. 이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 것이에요. BOJ의 돈풀기의 덫은 막대한 국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악마의 저주로 나타납니다. 일본의 국가 예산이 105조 엔 정도 됐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4년 예산은 114조 엔이나 됩니다. 반면 세수는 60에서 70조 엔 정도 거칩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로 충당하는데요. 국채 원리금 상환은 1년 예산의 25%에 해당합니다. 2022년 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63.9%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연간 국채 이자 비용은 7~8조 엔 수준이었어요. 엔화는 금리가 싸서 값싼 엔화 대출로 해외 투자 자금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요. 돈은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거나 경기가 침체되면 더 이상 재투자되지 않고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값싼 이자 때문에 엔화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갚을 때 엔화 가치가 폭락해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엔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해 놓는데요. 그러면 설사 엔화 가치가 폭락해 있더라도 계약 당시에 정한 환율로 엔화 대출을 갚을 수 있으니 오히려 그 환차익만큼의 이익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미리 계약을 해놓지 않았으면 생길 환손실을 상쇄시키는 거래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자는 것이죠. 하지만 돈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위험이 커지게 되면 엔캐리가 한꺼번에 일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매도를 쳤던 거래가 한꺼번에 매수로 청산이 되면서 엔화의 강세가 왔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시장이 위험을 보였을 때마다 엔화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엔화를 보고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일본은 531조 엔에 이르는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 국가입니다. 2013년 시작된 BOJ의 통화 완화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해지면서 일본인들의 해외 투자 금액은 지난 10년간 약 70% 늘었는데요. 일본은 해외 주식 채권 등 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채권에서 계속 이자가 발생하고 있죠. 이자 배당 수득은 언제나 일본 국내로 유입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달러로 엔화를 사게 되니까 엔화 가치를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엔화 자산을 해외에서 재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더 많을 수 있고요.
이자 배당 소득이 해외에서 달러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지요. 경상수지는 흑자지만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금 흐름은 적자인 셈입니다. 또한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직접 투자 비중이 종전의 20%에서 47%로 커져 곧바로 팔 수 없게 된 거예요. 엔화의 수급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있죠. 아베가 물가를 올리려고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안 올랐는데 갑자기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엔화 약세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인데요. 러우 전쟁으로 유가 폭등 등 일본의 피해가 큽니다. 엔저 때문에 수입가격 폭등으로 무역 적자가 많은 것이죠. 불행하게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충격으로 물가가 오르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수요 확대가 물가를 밀어올리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무역 흑자가 당연했던 일본이 언제부터인가 무역 적자국이 돼버린 것이죠. 흑자가 최고였던 1998년에는 13조 9,913억엔을 기록했는데 2022년엔 21조 7,285억엔의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도 2년째 계속되고 있죠. 올해 상반기에도 6조 9,604억엔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엔화 약세의 요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원전 가동률이 크게 줄어들고 화석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에 취약해졌는데요. 더불어 90년대 초 약 10%대를 기록했던 일본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0년대 들어 4%대로 추락했어요. 최근에 엔화 약세에도 수출 물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경상이익과 배당금, 내부 유보금은 많이 증가했는데도 설비 투자와 인건비는 오히려 줄어들 정도로 거의 그대로인데요. 아베는 아베 화살을 쏘면서 경제 활성화 선순환의 꿈을 꾸었습니다. 엔저를 해주면 대기업이 설비 투자를 해서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오고 낙수 효과로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물건이 잘 팔리고 기업 이익이 올라가고 하는 선순환이 된다. 그러나 엔저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오히려 기업 비용 상승과 실질 임금 하락을 초래하고 있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으니까 수요 창출이 안 되고 있어요.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소득이 오르지 않으니까 다시 수요 부진으로 이어져 기업 성장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났습니다.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엔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이른바 나쁜 엔저에 대한 경각심이 높습니다. 엔화는 미국 달러에 비해 GDP 대비 12배나 통화량이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양적 완화로 인한 돈풀기의 덫은 결국 먼저 채권 시장을 망가뜨리고 국채 원리금 상환의 저주로 나타났죠. 그리고 만성적인 엔저는 다른 나라와의 금리 격차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일본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했고요. 대외 순자산의 변화까지 초래해서 준기축 통화로서의 기능까지 상실하게 만들었죠. 더욱이 만성적 엔저는 나쁜 엔저로 발전해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와 함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수요 부진, 기업 성장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났습니다. 아베노믹스 처방이 가져온 결과를 데이터를 검증하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엔 구조적인 틀에 끼어버린 엔화는 과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또 엔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